혁신성장과 규제개혁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죠. 기본적으로 성장과 복지가 순환돼야 되죠. 가운데는 국민 세금과 국민 부담이 있습니다. 성장의 영역은 기업가가 중심이 되는 혁신의 영역입니다. 반면에 복지의 영역은 분배의 영역인데 사회 안전망이 뒷받침해야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 안전망을 통해서 사회를 유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포용적 성장의 3대 안전망이 이와 같이 구축이 됩니다. 바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자, 정책의 기본 방향이란 것은 국가의 목적에 따라서 국가와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것이죠. 즉, 개인의 사익 추구가 국가의 발전이 되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 개인의 사익과 국가의 공익이 좋은 정책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의 리더십은 리더는 국가의 공익을 추구해야 되고 대중은 사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의 희생을 요구하고 리더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죠. 개인은 기대값이죠. 개인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개인의 기대값, 내가 공무원을 할 것이냐, 벤처기업을 창업할 것이냐, 그 기대값이 국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회적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혁신이 보상이 돼야 됩니다. 국가의 공익과 개인의 사익의 연결고리는 혁신입니다. 혁신을 통해서 가치가 만들죠. 그래서 혁신이 없는 과세는 이익은 중과세하고 렌트 시킹은 가능한 줄이고 혁신의 보상은 강력히 해주는 것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방향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 대한 기대값이 대중의 선택 기준입니다. 왜 창업보다 공무원인가? 창업의 기대값보다 공무원의 기대값이 높아요. 평생소득, 퇴직연금을 포함한 평생소득을 보면 대기업보다 공무원이 높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창업은 과다한 창업 페널티가 있습니다. 한국은 무한 책임 주식회사죠. 배임죄는 언제든지 이유 없이 걸려올 수 있고 세무서는 언제 갈지 모르는 불투명성이 있습니다. 자, 노동 유연성은 어떻게 상실됐는가? 노동운동이 역량 강화보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신분이 업무보다 중요해요. 너 어느 회사에 일하니가 네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동일 노동의 차별임금이 만들어지죠. 생산성 비례 원칙, 즉 부가가치에 비례해야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일자리를 없애야 됩니다. 부가가치가 낮은 일자리를 없애야죠. 노동의 유연성은 실업률과 반비례합니다. 노동 유연성과 직업 안전망과 생산성 참여를 동기화시키는 것이 노동 유연 안정성을 만드는 방법이죠. 국가 역동성이 왜 상실되느냐? 기업 혁신은 산업의 진입장벽으로 고쳐가 됩니다. 새로운 고부가 산업이 못 만들어집니다. 노동시장은 노조의 신분장벽으로 고쳐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혁신보다는 지대 추구를 향해서 가게 되죠.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혁신의 딜레마는 혁신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이 없으면 위험한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안정된 일을 해야 되죠. 창업가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보상에 의해서 창업한 사람은 시장을 획득하고 기득권이 됩니다. 민주화 세력은 노조를 만들게 되고 산업화 세력은 재벌을 만들게 되죠. 이러한 기득권의 장벽이 구축되면서 고착화 되면 새로운 혁신을 저해해야 합니다. 혁신보다 장벽과 연줄이 차별화된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가 된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산업은 진입규제, 불공정거래, 가불관계, 그리고 노동은 노동조직화를 하는 게 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이익이 되죠. 그리고 노동시장은 경직화되죠. 왜냐하면 진입장벽을 만들어야지
보호됩니다. 양극화된 노동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공공은 경로 의존하는 관료가 만들어집니다. 기득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는 전부 다 자기 사일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수많은 기업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공시족은 지금 20만이 넘어섰죠. 혁신이 부재한 가짜 일자리들입니다. 구체제, 앙시아 레짐을 우리가 혁파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규제와 혁신은 명백히 반비례한다는 것이 프레이저 연구소의 결과죠. 월드뱅크는 이노베이션과 레귤레이션이 완전히 반비례한다는 명확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은 국가 발전의 견인차죠. 기업의 수능 비용이 축소됩니다. 국부가 증가되죠. 국가의 규제 비용이 축소됩니다. 사회적 서비스가 증가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네거티브 규제 개혁입니다. 이제는 융합으로 가는 세상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은 규제와 표준이 기술과 시장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기술이 가능성을 만들고 제도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규제와 표준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주는 일까지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의 규제 혁신 지난 발자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규제 등록 건수를 보면은 10,000건이었던 규제가 드디어 규제가 7,000건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획기적인 규제 완화단입니다. 요 2007년도에 규제가 떨어진 걸로 보이는 것은 규제 등록 방식이 변경된 것이지 실제로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규제는 급격히 증가해서 이제는 15,000건에 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열심히 안 한 것이냐?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의 규제 비용은 150조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기술 더하기 제도인데 이제 제도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기업 경쟁력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의하면 2017년도 22, 제도는 58입니다. 현재 규제 개혁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자, 주요국의 규제 기본 원칙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필요성, 비례의 원칙, 보완성, 투명성, 책임, 접근성, 간소성으로 정리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러한 규제의 기본 원칙 속에서 규제 혁신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부족해요. 규제형 평가 시간이 걸리죠. 복수 민원으로 업무가 너무 과다합니다. 규제 혁신의 역작용 책임 누가 질 건가? 단기적 규제 정책, 초복잡성, 굉장히 입지 환경 문제 복잡합니다. 관련 부처 업무 협의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럼 그 돌파구가 어디에 있는가? 규제 개혁은 본질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충돌입니다. 규제는 인위적 거친 강요입니다. 그래서 이 인위적 거친 강요를 해서 개인의 이익과 매치되지 않으면 척하는 구두선으로 전락해버리죠. 중국에서는 상유 정책하면 하유 대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규제의 유효성은 한계가 있어요. 강제력과 사회적 가치 균형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기심을 승화시키는 규제가 지속 가능합니다. 바로 너찌 이론의 자발적 수능,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규제 비용은 뭐냐? 비용과 편익을 뺀 나머지가 합의 규제 비용입니다. 공익은 전체 규제 비용과 편익을 최적화시키는 거고, 사익, 충분 조건이죠. 이해 당시자의 비용 편익을 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품질 관리를 보면 분량이 많을 때는 전수조사를 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듭니다. 분량이 극소면 샘플링 조사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미성숙 상태에서는 불량 중심의 사전 규제를 하는데 국가가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우량 중심의 사후 관리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KTX표와 같이. 자, 획일적 규제 한계가 있죠. 모든 게 불량이면 사전 하나하나 검사를 한다. 그리고 모든 게 잘 돼 있으면 검사할 필요도 없겠지만 네거티브하게 사후 관리한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분량이 과다하면 사전 전수 검사를 하고 분량이 별로 없으면 샘플링 검사합니다. 즉 식으로 써보면 사회 규제 혁신의 비용 절감 방정식이 나옵니다. 규제 시 모든 참여자의 총 규제 비용에서 참여자에다가 규제를 어길 확률을 곱한 것들입니다. 자, 필요 조건은 시장의 관점에서 그리고 참여자의 관점에서 충분 조건 이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됩니다. KTX표 사례를 보면 알죠. KTX표를 안 사도 탈 수는 있는데 벌금이 30배죠. 그래서 이 경계 조건이 뭐냐면 신뢰 수준입니다. 얼만큼 신뢰 사유가 되느냐. 그래서 발각시 배상 비용 곱하기 확률이 표값입니다. 그래서 30배를 몰리고 있죠. 자, 규제 정치적 학은 좋은 정보 역설이 발생합니다. 과도한 감사는 사전 규제를 촉발하죠. 감사원이 하나를 지적하면 정부 부처는 10개를 하고 하급 기관들은 100개가 나옵니다. 채찍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채찍을 조금만 움직여도 끝에는 크게 움직이죠. 영수증이 반경 2km 안에 있는가 하는 규칙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정책 감사를 중단해야만 합니다. 자, 국가의 재난이 생기면 언론은 규제를 양산하죠. 미국의 스리마일 사태, 엔론 사태가 그러합니다. 이러한 국회는 법률을 양산합니다. 우량 법률을 하고 이익단체의 우선 법률이 공존하고 있죠. 실제 국회 법률의 90% 이상에는 이익단체가 관여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규제 개선은 규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규제를 회피하는 추가적 규제들이 만들어지죠. 금융 규제를 풀었더니 눈에 안 보이는 세부 규제들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교육 규제도 그러합니다. 미시적 공익 규제는 거시적 규제로 가죠. 의료 평준화, 의료 비교방, 단기적 효과를 내기 위한 아파트 가격 통제, 전세금 규제는 장기적으로 이 산업을 억제하죠. 환경 오염 관리를 하는데 신규 사후 배출 규제를 하는데 구 규제는 방치하게 되면은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규제를 개선했더니 복잡하게 되죠. 자, 규제는 권력입니다. 공무원은 권력을 유지하는 속성이 있는데 권력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법에 근거를 두죠. 심지어는 법령 미근거 규제, 지방조례 규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국회는 법 제정이 실적이고 이해관계가 걸려있죠. 여하튼 정부와 공무원은 정치권은 규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각종 인허가 진입 규제 등 이 이익집단의 강력한 로비 역량을 가지고 전문성으로 무장되죠. 규제 영향 평가를 하라 그러면은 이 마피아 조직이 입맛에 맞는 규제형 평가가 됩니다. 공무원과 이익집단의 연합 세력화가 이루어지죠. 규제 혁신 예산 적어요. 150조 규제 비용의 10% 줄이면 15조인데 줄 수 있죠. 근데 국가 R&D 예산은 20조인데 규제 혁신 예산은 100억 미만입니다. 기업의 규제 순응 조직이 없습니다. 규제 효과 연계가 없어요. 규제 예산에 대해서 각 부처에 대해서 기준과 보상 기준이 없죠. 그러니까 규제를 없앨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원격 의료, 당뇨 관리 사례를 보면은 사익과 공익이 충돌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체 인터넷 기술 발달로 해서 혈당의 무비용 실시간 측정이 가능해요. 이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 규제 개혁 시 62조의 성과가 있고 원격 의료를 안 할 경우 국가 3조 마이너스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공익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는데 일부 사익 측면의 문제 때문이죠.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 원격 의료시 도입되는 문제 몇 가지는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의료 품질의 개본 3차 병원의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원격 의료 수가 지불을 인당 관리 비용을 지불해줘서 1, 2차 기관이 손해 안 보면 됩니다. 국가 전체 이익의 일부를 이해 집단 이익으로 구조조정시켜주면 되는 거죠. 규제기획의 문제들을 놓고 보면은 규제형 평가 비용과 시간 많이 걸리죠. 규제 역작용 책임과 감사원 문제가 큽니다. 과도한 복수 민원으로 인해서 규제 부처들이 어마어마하게 업무가 많습니다. 부처 간 시간과 업무 협의하는데 힘들어요. 초복잡상, 난맥과 회피, 졸속, 국회 과잉 졸속 입법 방지 대책이 없습니다. 규제형 평가 안 받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 이익 집단의 세력 불균형입니다. 지키는 세력은 너무나 강한데 그것을 돌파하는 세력은 역부족입니다. 자, 규제 혁신의 방향은 그래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규제의 문제는 정부와 힘의 비대칭성입니다. 규제 수호 세력이 돌파 세력보다 훨씬 크죠. 김대중 정권 때 30%의 규제가 줄어든 것은 대통령의 힘이 가세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계속해서 대통령이 여기에 빠져들 수는 없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스템은 우선 실시간 규제형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규제가 비용과 편익이 어떤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참여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죠. 활용을 하려면은 규제 맵과 규제 내비게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소통이죠.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규제 주체들의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환이 필요하죠. 그래서 평가, 관리, 활용이라는 3대 원칙을 규제 혁신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꼬마한테 물어봤죠. 지금까지와 달라요. 규제는 암이 아니고 옷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규제는 옷입니다. 자, 그러면 시대 변화와 규제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산업경제에서 사후 관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규제 벽을 허물고 개방 플랫폼을 만들고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탈추격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에서 보면은 이러한 변화 방향에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규제가 초고속으로 초융합으로 되는 걸 반영해서 규제 지체 현상과 규제 장벽이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규제 지체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디딤돌을 놓아야 되겠다. 그냥 쉽게 가지 않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어렵습니다. 개별 규제가 아니고 스마트 규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스마트 규제를 탈규제 규제 완화해서 규제 품질 관리를 거쳐서 효율적 규제 관리로 간다. 자, 우리는 규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는 불량 중심의 파지티브냐, 우량 중심의 네거티브냐, 그리고 개별적 규제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냐, 규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냐, 이렇게 2x2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은 2차 산업혁명의 규제 패러다임에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개별 규제와 인프라를 갖췄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네거티브 인프라 정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거티브 방식의 개별 규제가 아니고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럼 네거티브 규제는 우리 헌법 10조를 보면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네거티브 규제는 헌법 정신을 구현한 규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진입 규제, 사전 규제, 영역 규제, 데이터 규제 등이 있죠.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 허용 사후 평가를 하다. 자, 그런데 흔히 하는 얘기가 건강, 생명, 환경 등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이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 비대칭 때문에 어려웠던 이런 분야도 네거티브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이걸 가능하게 하고 있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율 관리는 사후 평가와 징벌 관리로 가야 되는데 여기 시장 경쟁 구도하에 사후 평가 툴을 만들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죠.
자, 우선 원칙 금지의 원칙 허용의 차이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죠. 사전 규제에서 사후징벌로 간다. 진입 규제에서 시장평가로 간다. 사전 허가에서 사후평가로 간다. 원칙적 비경고에서 원칙적 공개로 간다. 이게 4대 원칙이 됩니다. 제가 K선에서 2014년 2월에 제안한 공인인증서 규제도 사전 규제에서 사후 책임으로 가자. 그래서 다양한 결제 수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도 네거티브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네거티브 규제 597건, 2014년 27건 확 줄었어요. 행정비용 절감일 뿐 사회경제적 효과가 없다. 그리고 실익이 다르게 평가된다. 예를 들어서 안전 환경 등은 네거티브에 적절하지 않은 것에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규제 프리존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나왔는데 국회에서 통과 안 되고 있다가 이제야 통과가 된 거죠. 자, 네거티브 규제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도를 만들었죠. 입법을 개선하고 혁신 제도를 만들겠다. 이래서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프리존 두 개의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제 프리존은 지역의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는 영역의 네거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네거티브 디인돌 프로젝트를 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규제 평가와 제한적 적용을 해야 됩니다. 범위를 한정하는 네거티브화가 필요하죠. 그리고 무비용 실시간의 규제형 평가,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가야죠. 그래야지 네거티브 규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TX를 보면 일정 수준의 신뢰를 확인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를 사더라. 그 다음에 KTX 좌석 확인 기기를 통해서 사후 평가 방법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사후 30배 징벌적 배상을 통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징벌을 강화했어요. 그리고 시장으로 전환을 강구할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 기능, 사후 평가 툴, 사후 징벌 확대 세 가지죠. 제가 2008년도에 기업 허민관실을 만들면서 만들었던 규제 계획의 방향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제 평가 체계로서 품질 평가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규제 처리 체계로서 규제 맵을 만들고 내비게이터. 많은 규제가 복잡하죠. 그리고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규제 SNS, 정보 처리 플랫폼을 만들자. 그리고 규제 발굴을 바텀업과 탑다운의 복합으로 가져가자. 그리고 시장 친화적으로 규제 관리 체계를 만들자. 그래서 감사원 입법부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평가 제도와 예산을 만들자. 자, 우선 규제 예양 평가를 위해서 전문가가 규제를 평가하면 많은 돈이 들죠. 실시간도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스마트 규제형 평가를 하자. 이것을 인공지능 챌린지 프로젝트, 달파 챌린지처럼 하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많은 기업들이 등장할 겁니다. 규제 품질 평가 비용이 축소되면 규제는 최적화됩니다. 이게 노벨상을 받은 코즈의 법칙입니다. 자, 각 부처, 각 영역, 각 지역별 규제 총량을 평가할 수 있게 되죠. 숫자로 평가하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규제는 나쁜 규제 하나가 그리고 별 중요하지 않은 규제 100개보다 더 나쁜 거죠. 개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향평가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규제 처리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규제 맵과 연령 검색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체 규제를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지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가, 건물을 하나 짓고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규제는 어떻게 처리해 가는가를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규제 크로드 소싱을 통해서 국민의 신문고 역할이 필요합니다. 규제 공유를 통해서 집단 지능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죠. 규제 처리 플랫폼을 통해서 반복 규제 처리하는 룰을 만들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규제 처리 시스템을 보면은 허민관실에
집단지능을 통해서 일반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규제 소통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게 동원되어 있죠. 그것을 규제 SNS, 소셜 네트워크라고 명명을 했고, 그리고 규제 맵과 열린 검색을 위해서 맞춤형 규제 정보를 만들고 포털 검색으로 규제를 파악하자. 규제 처리 플랫폼으로 접수 처리 개방 IT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축적해서 기관과 협력도 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할 수도 있게 하자. 규제 맵은 15,000여 규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맵을 만들고 내비게이터를 만드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 규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상호관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규제 직접 소통 채널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기업과 규제기관들이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 규제 처리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했습니다. 호민.net이라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규제가 들어오면은 규제 2.0이라는 규제 시스템에서 신고, 분류, 검색, 검토, 심층, 분석 이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서 호민DB에서 통계적 관리를 하고 각 부처와 데이터베이스가 공유되는 구조가 되어 있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규제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최초의 시스템이고 이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규제혁신 플랫폼 규지스라고 명명을 하고 이 반복 고질 규제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돼서 관련 법령에 대한 검색, 유사 사례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규제 맵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하는 규제 맵이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8대 규제 맵이 현재 제공되고 있고 분야별 이슈 맵들이 지자체 단위로 시각화돼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으로 규제를 발굴하는 바텀업의 체계와 미래로 국가 비전 하에서 탑다운의 체계를 각각 소진화와 대진화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우선 민원인들의 보호 정책이 규제 발굴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민원인 정책이 중요한가? 관이 현명하지 못하는 까닭은 민이 제 몸을 꾀하는 재간을 부리고 관에게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곡삼부사 재직시 한 얘기입니다. 자, 왜 항의하지 않는가? 민원 얘기면 찍히기 때문이죠. 제가 조사를 해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해결되지 않고 번거롭고 깨림칙하고 객심제에 걸리면 끝장이고 이 문제를 제시해서 이 민원인 보호 정책을 확립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정부 규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 규제를 얼만큼 평가하느냐. 미국의 엄부즈만 제도의 핵심 수단이 바로 정부 규제 평가입니다. 얼만큼 빨리 하냐. 그리고 비보복 정책, 민원인에게 보복하지 않는가. 규제를 홍보하고 규제를 준수하는가. 이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이 호민관실의 행정기관들은 정부 규제 평가를 하고 이 해소 전략이죠. 그리고 호민넷을 통해 가지고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입점공을 통해서 규제를 처리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총체적으로 5개 분야 민원보호정책, 기업가정신, 선순환 생태계, 신기술 규제, 소기업 3대 과제는 탑다운으로 끌고 간 것이 기업 호민관실이 했던 일입니다. 자,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죠. 현 규제개혁 체계도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산 연합수호 규제 세력이 혁신과 시민규제 세력을 압도하고 있죠. 개방과 공유의 정부가 돼야 됩니다. 우선 자료와 정책과 조직과 예산이 개방돼야 됩니다. 여기에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갈라파고스 규제 개방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규제 전문 공무원이 양성돼야 됩니다. 전문가는 유연해요. 비전문가가 경직됩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하니 비전문가가 만들어지죠. 말이 통만 하면 기업들은 이동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을 강화하되 결탁하는 건 투명성,
즉 배심원 제도 강화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규제 정보 처리를 완전 개방해라. 정부 조직이 감사하는 윤리화, 국회는 선진화, 행정부는 개방화를 해야 됩니다. 정책에서 혁신 감사로 미국 감사원을 벤치마킹해라. 국회는 선진화, 그래서 저품질 법률 검증을 법률 폐기를 실적으로 반영해라. 행정부는 개방화시켜서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화와 개방하려라.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공유와 개방이 관건입니다. 규제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하죠. 자, 그중 클라우드와 데이터 규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획득해서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현실을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규제,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규제, 인공지능 활용하는 규제, 그리고 오프라인 진입 규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규제들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죠. 자율차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규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을 데이터로 연결하는데 클라우드 고속도로에서 연결되죠. 그래서 데이터 쇄국주의는 19세기 역사를 되풀이하고 데이터 균형주의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래서 보호하면서 안전한 활용을 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고속도로를 저희들이 주창을 했죠. 자, 전 세계는 지금 클라우드 데이터가 90%를 넘습니다. 한국은 최대 12.9% 수준입니다.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아직은 막혀있고 인공지능이 예측 맞춤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구축하죠. 공공데이터를 개방합니다.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해야 되고 클라우드를 활성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보안과 공유의 균형을 만들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개인정보의 통제와 활용을 하고 비식별화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수요를 만들고 클라우드 IP 트래픽을 확산해라. 네거티브 데이터 규제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 활용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부여하자. 과다한 규제로 우리는 보안이 비정상화됐죠. 공공 PC는 외부에 있는 것은 깡통 PC입니다. 내부에 있는데 데이터를 하나 받으면 안으로 갖고 가서 편집해서 다시 갖고 와서 보내야 됩니다. 추가할 일이 있으면 또 받아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그래서 보안의 비정상화가 처리되는 게 차라리 카톡을 쓰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 데이터 분류 후 90%는 외부망으로 가야 됩니다. 클라우드는 수탁기관이죠. 클라우드가 더 안전한 겁니다. 은행 금고가 개인 금고보다 안전하죠. 데이터를 우리가 분산 보관해야지 플랜 B가 등장합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해서 국정원의 클라우드 규제, 과도한 보수성, 공무원의 인센티브 부재가 지금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죠. 산업혁명의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공공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클라우드 데이터 고속도로를 만든다. 자, 공공정보는 일단 3단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네거티브 개방을 하고 익명 가공 정보업을 도입해가지고 2단계를 개방하자. 그래서 공공데이터의 90%를 개방하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합니다. 식별정보는 자기결정권, 마이데이터, 가명정보는 옵트인, 익명정보는 옵트아웃, 가명정보는 사전 동의를 받고, 익명정보는 사후 동의를 받고, 그 재식별하는 가중징벌을 한다. 개인정보의 자선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트래픽을 강화해서 전체 클라우드 트래픽을 OECD 절반 수준까지 가자. 자, 그러면은 우리 인공지능이 먹고 살게 빅데이터가 생기죠.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2016년도 케이슨이 디지털 사회와 미래 포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2018년도 1월 데이터 족쇄 풀기 서명운동을 벌이고 이를 통해서 2018년 5월 저희가 국회 4차 산업의 로드맵 보고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 8월 대통령이 데이터 고속도로 선언을 했습니다. 8.3일 선언의 내용이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공공데이터의 개방, 클라우드 개방입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공공데이터는 반드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면책보장, 보안, 인센티브 제공돼야 된다. 제식별화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고 선의 익명화는 장려해야 된다. 그 실질적 대안은 익명가공업체를 육성해야 된다. 국정원을 역할을 재정리해서 1등급 중앙정부 보안 데이터만 관리하고 2, 3등급 공공정보는 민간 클라우드에 올린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해서 결합 활용하되 제식별화는 강력히 규제해라. 마지막으로 유니콘 형성의 절대적 조건으로서 O2O 융합 기업의 진입장벽을 해소하라.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4단계 중 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장벽은 이제 돌파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진입장벽이 관건이 되어 있죠. 마지막 문제를 돌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